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아침에 일어나셔서 드시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이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물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데요. 물은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탈수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 물이 정말 많이 부족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우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땀을 배출하기도 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나트륨도 조절을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여러 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물은 해독작용까지 있어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근경색과 뇌졸중, 치매, 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물은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도 잘 알고 먹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턱대고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실 경우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병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은 책침의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물 마시는 법과 물의 이유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아침에 물을 마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물을 잘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 우리의 몸에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몸의 80% 가까이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을 적게 먹으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양은 얼만큼 먹어야 되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이지만 생활 환경과 직업에 따라서는 적어도 2.5에서 3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남녀 모두 평균 0.9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폐로 숨을 쉬면서 하루에 약 1리터의 물을 배출하고 소변으로는 적어도 1.5리터 이상, 대변으로는 0.1에서 0.2리터를 배출하지만 피부를 통해 땀으로 배출되는 양은 환경과 활동량에 따라 다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약간의 땀을 흘리는데 온돌방 같은 따뜻한 환경에서는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이 1.5리터 이하이면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독소와 노폐물, 즉 몸속에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수분이 충분한 정상적인 소변은 거의 색깔이 없거나 연한 노란색인 반면 물이 부족할수록 진한 오렌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고 몸이 피곤할 때는 소변 색깔이 더욱 진하고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물 부족으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장 기간이 끝난 20대 중반부터는 몸에 물이 부족해도 물 부족을 알리는 센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면 다량의 물이 필요한 소화기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이 될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적어도 약 7리터입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1.5리터, 위장에서 소화액으로 2리터, 간에서 담즙 생산으로 0.5리터, 췌장에서 소화액으로 1.5리터, 소장에서 장액으로 1.5리터 정도 분비되는데 이들의 원재료는 모두 물입니다. 소화기관은 다량의 액체가 분비된 후 재흡수되도록 활용되고 있으므로 땀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면 적어도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나도 지금 이러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소금 부족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신호는 밤에 잠을 잘 때 장단지에 쥐가 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화기 계통에서 나타납니다. 주된 증상은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위염, 위궤양, 위암, 췌장염, 췌장암, 소장염, 대장염, 대장암, 변비, 치질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환이 모두 물과 소금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물의 온도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가장 뜨거운 것을 100이라고 하고 가장 차가운 것을 0이라고 할 때 마시는 물의 온도는 60 정도가 좋습니다. 살짝 따뜻한 정도를 말합니다. 가령 아침에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몸속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무턱대고 마구 들이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지요. 우리가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면 대부분 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곳이 많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에도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는 집은 따뜻하게 끓인 물을 주거나 보리차와 같이 한번 물을 끓여서 식수로 제공합니다. 중국에서는 냉수를 선호하지 않으며 아무리 무더운 지역이라도 물을 끓여 먹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냉수를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차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심신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에는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물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백비탕입니다. 새벽에 물을 끓여서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 물을 말합니다. 꼭 새벽에 끓여야 합니다. 백비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양탕은 처음에는 뜨거운 물 3분의 2만큼, 다음으로 찬물 3분의 1을 받아서 섞은 물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증기가 상승하듯 뜨거운 물이 상승하고 차가운 물이 하강하며 서로 만나 충돌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가 왕성한 물입니다. 숭늉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음식 문화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식후에 마시는 물은 따뜻한 숭늉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한여름에도 숭늉을 마셨고 숭늉이 아닌 냉수를 가져다 드리면 혼났습니다. 숭늉은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룽지와 숭늉에는 단당류 중에 특히 덱스트린 성분이 많은데 이에 따라 누룽지를 먹으면 소화가 매우 빨리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마시고 있으신가요? 매일 2리터 이상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떤 날에는 너무 바빠서 다 못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물을 보충하면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물을 마셔야 한다고 떠올려야 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물을 자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물은 충분한 양을 수시로 마신다는 원칙만 지켜도 건강을 지키는데 무리가 없지만 좀 더 세심히 건강을 돌보는 물 섭취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선 물을 흔히 마신다고 말하는데 건강상 씹어 먹기를 해야 하는데요. 즉, 물을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머금은 후에 침과 잘 섞어 음미하듯 조금씩 목으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침은 단순한 분비물이 아닙니다. 입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옥시다아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시다아제는 각종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독소와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까지 해독할 정도로 해독력이 강력해 결과적으로 혈액의 오염을 막아줍니다. 침 속의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항균, 항진균 효과가 매우 뛰어난데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무척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실 텐데요. 나이에 비해서 빠르게 충치와 풍치를 겪는 사람들은 침의 양이 적고 끈끈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 섭취량이 적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위염불면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민해지기도 하지요. 반면 물을 천천히 충분히 씹듯이 마시면 두뇌의 수분 공급이 잘 되어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며 세포의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몸에 흡수되기보다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천천히 마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이 나 시원한 냉수를 급하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천천히 마시는 것을 의식하여 드시길 바랍니다. 또 과식했다 싶으면 식후에 바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요.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여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물은 앉아서 마셔야 합니다. 걸어 다니거나 서서 마시면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므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평생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노년이 될수록 몸의 순환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몸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물을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요. 물 속에 있는 여러 무기질과 미네랄은 몸에 활력을 주지요. 물은 성실하게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청소합니다. 순환은 몸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 밖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요. 사람이 같은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몸 안에 퍼져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즉,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자주 마시고 물이 우리 몸속에 퍼져서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런데
이 물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이 물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하고 반문합니다.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을 하루에 얼만큼 드십니까? 음식은 싱겁게 드십니까? 짜게 드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 마시는 물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고 해서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재차 마시는 물의 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잠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식사할 때 국물, 목이 마를 때마다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약을 먹을 때 마시는 물까지 합하면 1리터는 되지 않을까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식사 때마다 커피, 목이 마를 때는 주스나 녹차, 퇴근 후에는 가끔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녹차, 콜라, 사이다, 주스, 맥주 등은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제 역할을 하는 산성 음료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의 뇌척수의 간질액은 원래 약한 알카리성이므로 앞서 언급한 산성 음료를 섭취하면 이들을 중화시키거나 추방하기 위해 섭취한 양보다 더 많은 물이 배출되므로 뇌 건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라는 말은 물 마시기에도 적용되는데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물 마시기가 성공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는 신진대사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세포마다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갈증이 생겨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으면 새로 생겨나는 세포보다 수명이 다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져 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갈증이 둔해져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는 낙타처럼 물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이 물이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맹물을 많이 마시거나 가공 음료 등을 마시면 몸속의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져 깨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 뇌의 필수 에너지원. 그렇다면 물이 진짜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필요한지 몸속 장기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물 없이는 며칠밖에 생존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물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과 소금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강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이제까지 물과 소금이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째서 중요한 영양소냐고 묻거나 물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라면 왜 학교에서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느냐? 의사들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심지어 오래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소리를 듣는구먼 하고 핀잔을 주기까지 합니다. 물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1년 이상 버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67년 8월 충청남도 청양군 구봉광산 붕괴 사고 때 한 사람이 지하수만 마시며
버티다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지요. 또 1995년 6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사람도 물만 마시며 17일 만에 구조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체중이 207kg인 27세의 청년이 병원에 입원해 382일 동안 3대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고 물과 영양제만 먹으면서 125kg를 감량한 기록도 있습니다. 치매 중 약 76%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뇌신경세포가 파괴돼 뇌가 쪼그라드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탱글탱글한 포도알이 수분 증발로 쪼그라들어 건포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증발해 볼품없는 건포도를 물에 담가두면 다시 팽창하여 탱글탱글해집니다. 건포도뿐 아니라 음력 정월 대보름에 먹는 고사리, 말린 가지, 무, 시래기, 버섯 등도 조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햇볕에 말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수분 부족으로 쪼그라든 인간의 뇌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돼 제대로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천연 소금은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을 마셨을 때 물이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곳은 뇌입니다. 뇌는 전신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을 1순위로 공급받습니다. 인체의 모든 조직이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뇌는 다른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뇌에는 물을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공급하는 물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를 감싸고 머리에서 허리까지 내려간 척수를 따라 순환하는 뇌척수액입니다. 약 1%의 염분이 포함된 뇌척수액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사람은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곤할 때 약간의 소금을 타서 생수를 2~3잔 정도 마시면 2시간 정도는 기운이 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이 체내의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전기를 일으켜 뇌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피곤할 때 직접 체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두 종류의 전력 생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주로 탄수화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과 또 하나는 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입니다.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21세기 홀리스틱 영양학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며 포도당 못지않게 뇌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지지요. 특히 인체의 모든 신경 자극점들은 정확한 전기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뇌신경세포의 전기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세포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세포막에는 칼륨을 세포 내부로 밀어넣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펌프가 작동할 때 뇌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되며 물이 풍부해야 전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포막 수력 발전 시스템은 최근에 발견됐기 때문에 과거 20세기 영양학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높은 전압의 전기는 케이블을 통해 변전소로 보내고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 송전합니다. 그런 다음 각 가정이나 산업체의 필요에 맞게 최종 단계의 변압기로 또다시 전압을 낮춰 분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수력 발전 에너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전기가 공급되는 반면 인체의 세포막에 장착된 수력 발전소는 자가 발전 시스템이므로 에너지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합니다. 송전탑, 송전 케이블, 변전소, 변압기, 전신주 등 여러 단계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경제적인 자가 발전 시스템인 것입니다. 신선한 양질의 물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소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에너지 발생 시스템이 뇌세포를 비롯해 모든 세포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인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배터리의 전기를 끌어내 활용해야 하므로 뼛속의 칼슘은 에너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므로 물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 마시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치매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의 천연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 됩니다. 몸에 좋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뇌 속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 치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노년기를 건전한 정신으로 품위 있고 활기차게 생활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천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사회적으로 소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 물을 마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서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소금 부족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요.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문제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천연 소금에는 인체에 필요한 나트륨, 칼륨, 염소,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무시하고 맹물만 많이 마시면 특히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져 저나트륨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소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포 외부의 물, 즉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은 나트륨이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 내부의 물은 칼륨이 붙들어줘야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금은 크게 인체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 소금, 공업용 소금으로 생산된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물 보유량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에 따라 조정되므로 미네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과 염소만 남기고 칼륨을 비롯해 모든 미네랄이 완벽하게 제거돼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물에 소금을 넣어 먹는다면
소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체에서 물의 주요 기능. 사실 물은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저도 몰랐던 물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합니다. 물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혈구세포를 순환시키기 위한 운송수단입니다. 물은 인체 세포를 싱싱한 자두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산소와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위한 용매입니다. 물은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입니다. 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에 보호장벽을 형성해 세포의 고형 부분을 결합시키는 접착제인데요. 탈수 시 이 임무는 콜레스테롤에게 넘어갑니다. 물은 인체의 에너지와 삼투압 균형을 조절하는 중심인자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펌프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발전기의 자석 역할을 합니다. 물 없이는 그 누구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상대적인 물 부족은 인체의 일부 부위를 억압해 결국 죽게 만듭니다. 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즉, 인체의 현금 흐름이지요.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전자기적 에너지를 발생시키기에 세포에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물은 골수의 면역계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여기에는 암에 대한 면역계의 효율성도 포함됩니다. 물은 모든 음식물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하는 주요 용매이지요. 음식을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하여 최종적으로 대사와 동화에 사용되게 합니다. 음식물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음식 입자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인체에 공급합니다. 이것이 음식이 수분 없이는 인체에 전혀 에너지로서 가치가 없는 이유입니다. 또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요한 영양분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적혈구가 폐에서 산소를 모으는데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 주고 기체 노폐물을 수거하여 폐로 가져가 처리합니다. 물은 인체 여러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여 간과 신장으로 끌고 가 처리합니다. 이외에도 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 변비를 예방하며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로를 막아주고 젊음의 에너지를 부여하는데요. 피부를 매끄럽게 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탁월한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상실을 예방합니다. 물은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을 예방하기에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 들어보신 책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각해보니 저도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하는데요. 종종 까먹고는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물을 섭취할 때 약간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수독이라는 것인데요. 수분은 몸에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 섭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수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독을 예방하기 위해 맹물을 먹기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물에 소금을 일정량 타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물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의 체질에 맞게 드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씀드린 물을 건강하게 잘 먹는 법을 참고하셔서 튼튼하고 항상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